자, 교재 39페이지 왔습니다. 개공사의 의무편입니다. 의무편 제목만 딱 들어봐도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 과목을 공부하고 계시죠? 법이 뭘까요? 지금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법은 지켜야 되는 것, 아주 지켜야 되는 것, 그 자체를 의무라고 합니다. 의무. 사실은 여러분들은 법은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와 권리를 정하는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 보기보다 의무는 90%고 권리는 조금만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섭섭합니다. 사실은 섭섭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의무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의무편이 들어왔으니까 이 법의 핵심 단원이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데 우리 중개사법은 90%가 뭐뭐뭐 하여야 한다, 위반하면 제재가 어떻다, 업무 정지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다, 전부 하여야 되는 의무가 90%로 구성이 되어 있고 조그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권리가 한 개가 뭔가 하면 중개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작은 권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을 만드는 위치에 나가시거든 우리 중개사법도 권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를 좀 줄이고 권리는 예를 들면 중개업은 개공사만이 할 수 있고 개공사 아닌 자가 중개를 하다가 적발되면 사형에 처한다 뭐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개공사 아닌 놈은 절대로 중개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권리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안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법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지금 무슨 편부터 출발했다? 의무편이 출발했으니까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목이 의무입니다. 첫 번째 지킬 게 있습니다. 제1절 개공사 등의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금지 행위 제목에 줄 닦아놓고 그를 다른 말로는 부작위 의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금지 행위 이러면 뭔가를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가 금지 행위잖아. 그죠? 이 금지 행위를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부른다? 부작위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니까 이런 표현이 들어오더라도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고 이 부작위를 한자로 적으면 좀 더 좋습니다. 안 된다 할 때 부죠. 시작할 때 작자입니다. 위는 하다 할 때 위자입니다.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 그를 뭐라고 부른다? 부작위 의무. 자, 그러면 부작위 의무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작위 의무도 있겠죠. 작위 의무는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예요. 어쨌든 부작위 의무부터 먼저 공부를 합니다.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 자, 이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는 금지 행위니까 시험에 빠진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출제됐던 내용을 다 찾고 있습니다. 나오는 방법을. 다행인지 어땠는지 올해도 제가 수업했던 방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참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허무하게 지나갔는데 금지 행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옵니다. 이 행위를 위반하면 제재가 뭡니까? 또는 이런 금지 행위는 중개사법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초급 수준이 제목을 아십니까? 이게 초급 수준입니다. 원래는 초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그렇게 확인을 해 나가는데 거기 2번에 1번부터 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하는 거 찾았나요? 자, 1번 금지행위입니다.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거기 일단 동그라미 합니다. 거짓된 언행, 핵심 단어니까 동그라미 놓고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합니다. 2번 법정 수수료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금품의 동그라미 그에 대해서 사례 정려 등 여러 방법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번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매매를 업 동그라미 핵심 단어의 동그라미 하고 있습니다. 4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무등록 개공사랍니다. 사실을 알면서 밑줄 닦아놓고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우리말로 하면 협조하는 행위예요. 옆에다가 협조 이렇게 하나 적어놓고 1년에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협조라고 적었습니까? 자, 내려가면 큰 3번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1번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 교환 정서 동그라미 놓고 앞으로 정서만 보면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입니다. 2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직접 거래 동그라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쌍방 대리 동그라미. 제일 마지막 3번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투기에다가도 동그라미.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이제 오늘 처음 듣는 초보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금지 행위는요 하면 항상 노래 제목이 이렇게 갑니다. 지금 체크한 것들입니다.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를 하게 되면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고 자, 1년에 1,000만 원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정서를 직접 거래 또 쌍방 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다? 3년에 2천이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금지행위라고 합니다. 처음 들으면 좀 낯설죠? 지금 법조문으로는 금지행위가 모두 7개입니다. 7개를 여러분한테 지금 몇 개로 전달했다? 8개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부터 이해하시면 자, 봐요.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정서 이런 놈이 한 놈 썩 내려옵니다. 내려와 놓고 5개 중에서 금지 행위로서 성격이 다른 놈은 요거 읽는 순간 성격이 다른 놈이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첫 번째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기도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얼마다? 3년에 2천이잖아요. 자, 이 4가지가 있는데 저기 거짓된 은행 하나 걸어놓고 다음 금지 행위 중 성격이 다른 놈은 요거 성격이 다르잖아 지금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 게 가장 기본 틀이고 원래 이렇게 출제했다니까 그죠? 그래서 8가지로 구분을 하는구나. 이제 일단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래를 익히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금이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금 큰 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00만 원이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어떻게 하면 된다?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2,000만 원씩 법니다. 일단 그렇게 익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형벌하고 제목이 눈에 맞아야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금지 행위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인데 마음에 안 드시면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천입니다. 자, 요게 돼 있는 분들만 조금 전에 우리 체크했던 거죠. 그가 뭐였지요? 거짓된 언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이제 천천히 가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하면은 거짓된 언행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겠죠. 자, 이 부동산이 1억짜리예요. 1억짜리인데 야, 이게 1억 5천원짜리인데 너에게는 1억 2천에 팔게 사라. 이렇게 하는 것을 거짓된 은행, 거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행위. 금이 뭐였죠?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를 초과하면 안 될까요?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얼마? 1년에 1,000. 그죠? 매매는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매매업이라는 것은 샀다 팔았다를 금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아파트 하나 팔아주세요. 우리 아파트 팔아주세요 하고 오니까 개공사가 보니까 좋거든요. 멀리 갈 것도 없다. 내가 살게 사는 거예요. 사놓고는 어떤 사람이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하니까 멀리도 가지 말고 내 거 사세요 파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를 하고 있다? 샀다 팔았다를 하는 것을 매매업이고 적발되면 1년에 1,000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죠? 어떤 분이 그러면 개공사가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안 하면 뭐를 샀다 팔았다 해야 됩니까? 이래 질문을 하면 있는데 개공사는 샀다 팔았다를 하는 게 아니고 중개를 해야 돼. 중개를. 개념 잡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괜찮은 물건이 들어오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되지. 그리고 사러 오는 사람 있으면 붙여가지고 팔아야 되지. 현장에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겠죠.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이 금지 행위는 잘 들어보면 그죠?
전부 하고 있고 해야 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밖에 나가면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 수수료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고객이 땅을 하나 사줬는데 얼마나 땅을 잘 사줬는지 땅 잘 사줬으니까 수수료를 200만 원 주고 싶어서 200만 원 주는 순간 그 사람 1년에 1000만 원 해당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땅 1000평을 얼마나 잘 사줬는지 100평을 넣어줄게. 이거를 뭐라 그런다? 사례 정려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땅을 얼마나 잘 사줬는지 법정 수수료와 함께 그 지분 예를 들어서 100평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뭘로 간다? 1년에 1000이에요. 그건 그렇고 땅을 100평 떼주면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얼른 받아야 됩니다. 그지? 나는 그럴 수 없사옵니다. 이것도 웃기는 현상이라니까 지금. 그죠? 더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만히 있어도 더 주겠다는 것도 받으면 안 돼요. 초과 금품 수수. 그죠? 이런 말도 나와요. 법정 수수료와 함께 고맙다는 표시로 동양화 1점을 선물로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뭐에 걸립니까? 이래 묻는다니까요. 초과 금품 수수예요. 법정 수수료에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동양화 한 점 주면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서양화는 된다 안 된다? 서양화도 뭐 되기는 또 뭘? 서양화도 안 돼요. 하여튼 절대로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좋은 물건 있으면 사야 된다 그랬죠? 사고 팔다 적발되면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협조가 아까 뭐였지요?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금지행위입니다. 저 사람 무등록업자예요. 그런데 우리 사무실에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수수료를 우리 반반씩 나누자.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협조하는 행위. 적발되면 1년에 1000입니다. 전부 해야 될 것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이번에는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000으로 갑니다. 정서가 뭡니까? 하면 말 그대로 권리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을 하나 받을 수 있는 정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청약저축예금통장 이런 말 들어봤나요? 자, 3년 넣으면 1순위다. 2년 넣으면 2순위다. 이런 통장을 사고 파는 걸 정서라고 불러요. 이런 정서를 사고 팔다가 적발되면 3년에 2000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소위 사회에서는 딱지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딱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죠. 근데 한때 부동산이 불붙었을 때는 딱지를 하나 구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 딱지를 하나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성행합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3년에 2000이에요. 지금은 좀 덜 들어볼 거예요. 왜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좀 깔아앉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셨을 때 딱지를 필요로 한다, 딱지를 거래한다. 이 말은 부동산이 불붙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딱지가 필요하면. 거기다가 딱지를 거래하면 돈 된다 이 말하고도 같아요. 돈 되니까 거래하지. 그죠? 가로 하나 더 열고 3년 면회 갈 수도 있다. 이까지 쫙 연결해야 돼요. 지금. 딱지를 거래하면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에요. 대표적으로 딱지를 이야기하는 게 정서입니다. 직접은 뭐였습니까? 하면 직접 거래, 쌍방 대리를 금지합니다. 직접 거래는 의뢰인하고 거래하는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처합니다. 쌍방 대리는 둘 다를 대리합니다. 투기가 뭐였죠? 투기를 조장하면 3년 2천인데 웬만한 것들은 걸어놓으면 전부 투기 조장입니다. 웬만한 게 이런 겁니다. 김포에 있는 매립지 300평을 지금 1억에 구입을 하면 6개월 뒤에 1억 5천에 팔아주겠다고 하고 계약이 성사되었다. 요거 무슨 행위입니까? 이래 묻는다니까요.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개공사가 이럽니다. 야, 지금 이 땅 사라. 1억에 사라. 6개월 뒤에 내가 1억 5천에 되팔아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6개월 만에 5천만 원 남기게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신뢰성 있다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빚을 내더라도 사야 돼. 6개월 만에. 그죠? 그렇게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1억에 구입하면 6개월 뒤에 1억 5천에 팔아주겠다고 하고 계약이 성사되었다. 요거 뭐에 해당되느냐?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이렇게 찾아갈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판례도 나옵니다. 여기 발전된 판례는 6개월 뒤에 1억 5천에 되팔아주겠다고 하였으나 1년이 지나서 8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거는 오히려 어떻게 됐다? 손해났다 지금 그죠? 지금 이거 1억에 구입하면 6개월 뒤에 1억 5천에 되팔아주겠다고 하였으나 1년이 지나서 안 팔렸던 모양이지 오히려 8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다.
요거는 무슨 금지 행위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거를 거짓된 은행으로 가면 틀려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차익이 남지 않더라도 의도하던 바가 투기 조장이면 투기를 조장하는 걸로 본다. 이렇게 판례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례도 붙여나가고 발전된 판례도 붙여나갈 거예요. 이런 사례라든지 발전된 판례를 익히려면 제목부터 잡아놔야 그게 이해가 된다고. 이거를 실제 현장에서는 1억에 구입을 하고 1억 5천에 팔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1년 뒤에서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 거의 거짓말 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도 현실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거 시험 치는 사람은 거짓말로 가버리면 1년에 1,000에 찍어야 되고 여기 그대로 있으면 3년에 2,000에 찍어야 된다고. 답이 막 달라진다니까, 그죠? 이런 건 별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것들만 또 묶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일단은 뭐부터 잡아야 된다? 제목하고 형벌은 잡고 계셔야 돼. 그래야 거기서 살이 붙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 정리해서 금지 행위하면 노래 제목이 뭐다?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2,000이다. 요게 잡혀있는 분들은 그 하면 거짓된 은행, 투기하면 투기를 조장하는,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컨트롤 잡았습니다. 40페이지로 넘어오면 중개계약이라는 단원으로 접어듭니다. 자, 의무편에서 중개계약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 중개계약은 우리 중개사법의 가장 기초고 핵심입니다.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일단 책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상단 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 중개 행위를 의뢰하고 그 목적인 중개 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다. 이랬는데 그 판례를, 그것도 판례입니다. 판례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갑이 있다. 매도인.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공사가 뭐를 한다? 중개를 합니다. 중개. 자, 이때 중개라는 용어 정의 뭐 벌써 잊어버려졌겠지만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의 덕실이 서로 바뀌는 것에 대하여, 덕실이 어떻게 변경합니까? 대금을 납부하니까 소유권이 넘어오잖아, 그죠? 덕실이 변경하는 것을 이렇게 알선해 주는 것이 중개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했다? 중개계약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중개계약은 방금 읽었다시피 그림으로 익힙니다.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중개계약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계약을 합니까?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에요. 의뢰인과 하는 거니까 매도인과 하는 것도 당연히 뭐다? 중개계약이에요. 이 사람은 무슨 계약을 합니까?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게 기초고 계단이고 입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거,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림을 딱 보시면서 의뢰인과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것,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중개계약이다. 그림으로 익히시라고, 그죠? 의뢰인과 개공사 간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중개계약의 개념은 잡았는데 이 중개계약을 설명하고 싶어서 거래계약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이렇게 일부러 비교를 딱 해준다고요. 거래계약 파트는 다음 주에 또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래계약은 무엇입니까? 하면 그림을 보면서 갑하고 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거래계약이랍니다. 의뢰인과 누구 사이에 일어난다고요?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거래계약이란다. 무슨 사람, 이 사람들이 무슨 계약을 합니까? 나 1억에 팔겠어 하니까 이 사람 사겠어.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거래계약이랍니다. 제목을 그림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죠? 지금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요, 우리 개공사들이나 일반인들은 이럽니다. 야, 오늘 계약 하나 했나? 뭐 퇴근하면서 오늘 계약을 했나? 오늘은 계약이 한 건도 없어 라는 계약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때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거의 거래계약이에요. 거래계약, 그죠?
그런데 이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야 구분하거나 말거나 돈만 잘 벌면 돼요. 그죠? 근데 시험 치는 사람은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을 구분 못하면 점수가 안 나와 이제부터.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강조하는데 오늘 이 수업을 듣고 그죠? 작년에 시험에 합격했거나 또는 뭐 합격해서 지금 현장에서 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야,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반은 그놈은 그놈이다 이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면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중개계약은 뭐라 그랬죠?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거.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이게 확실히 다른데도 그놈이 그놈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50%는 될 거라니까요. 어떻게 시험 합격했는공 이렇게 좀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물어봤는 사람이 남학생이었으면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 여학생한테 물어봤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게 그거다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거지. 절대 그거 아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한테 꽉 심어놨습니다. 자, 이거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중개계약이 먼저 일어납니까? 거래계약이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상식입니다. 중개계약이 있어야만 거래계약이 성립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뭐가 내용이 막 엉망으로 막 돌아다닌다고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편은 무슨 편이다? 중개계약 편에 와 있다고 지금은 그죠? 자, 그러면 이 중개계약의 개념을 읽어가시는데 이 중개계약 중에서 제일 밑에 내려보면 2번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말이 있죠. 자,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중개계약을 통상적으로는 뭐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중개계약이다 이래 부른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일반적인 중개계약인데 왜 일반을 갖다 붙이는가 하면 조금 더 이어지는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비교해 주려고 지금 일반 중개계약부터 서론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뭘까요? 하면 오른쪽 가시면 거기 아니다. 4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자, 일반 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공사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 줄 것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줄 것이었습니까? 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라고 일반적인 중개계약을 하는데 말로 한다, 문서로 한다. 전부 말로 합니다. 구두로 합니다. 구두로. 한번 봐요. 여러분이 매수자가 한번 돼봐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고 사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개공사한테 가서 우리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하고 말할 때 야, 아파트 하나 구해주는데 문서로 하자 이렇게 합니까? 말로 합니까? 전부 말로 일어난다니까요. 다시 여러분이 의뢰인, 갑이라고 생각해봐요. 파는 사람. 우리 아파트 좀 팔아주세요 할 때 말로 합니까? 문서로 작성하자 합니까? 전부 말로 해. 그래서 일반적인 중개가 전부 말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로만 일어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사달라 그래서 하나 사줬어. 사주니까 물건이 다 썩었네, 비싸네, 싸네, 어쩌네 이렇게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수료가 높네, 낮네 뭐 이렇게 그죠. 마찬가지 파는 사람하고도. 아, 그래서 의뢰인과 개공사 간의 중개계약이 일어날 때는 이런 중개계약서를 좀 적으면 좋겠어. 그죠?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주면 수수료는 얼마로 하자. 이렇게 딱 정해놔야 서로 분쟁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왔다고. 요거를 뭐라 그런다? 임의적인 사항. 이 말은 작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잡으셔야 돼요. 시험에서 조심해야 될 거.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하면 틀리잖아 지금. 그 조문에 줄 거잖아 지금. 작성할 수 있다.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되거든. 하거든.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필수 기재 사항이 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작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반드시 작성할 거 모두 몇 개? 4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4개가 준비됐으니까 하나 쓱 넣고 아닌 것은 하고 문제 내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상단으로 갑니다. 41페이지 상단. 작성을 하거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거든.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는 반드시 적어라. 물, 동그라미. 거래 예정 가격 적어라. 가, 동그라미. 예정 가격이 정해졌을 때 중개 수수료를 적어야 서로 분쟁이 안 생기겠죠. 요거 1억에 팔면 수수료를 얼마로 하자. 그래야 분쟁이 안 생깁니다. 수수료 할 때 수, 동그라미. 4번
그 밖에 계공사와 의뢰인이 준수해야 될 사항 준 동그라미 준.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거든 반드시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중개계약서에는 무슨 내용이 기재되어야 된다? 물가 수준이 기재되어야 한다. 자꾸 이렇게 따라갑시다. 물가 수준. 이렇게 제목을 좀 잡고 나면 이제 나중에 물은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예정 가격, 보수조인 수수료, 그리고 준수사항하고 천천히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4개가 딱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걸어놓고 뭐 공법상 제한사항, 세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가면 다 틀린다고. 틀릴 것들이 쫙 준비돼가 나옵니다.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한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를 잡았다면 내려가면 3번 전속 중개계약 딱 잡아놓고 전속 중개계약은 무조건 별표입니다.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를 그냥 중개계약을 일반적인 중개계약에다가 굳이 이름 다는 이유는 이게 전속 중개계약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전속 중개계약이 들어왔고 전속 중개계약은 별표인데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첫째 줄 한번 읽어봅시다. 책에서. 자, 3번에 1번 전속 중개계약의 임의성 해서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계공사를 정하여 특정한이 핵심 단어입니다. 그 계공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정한 하는 말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핵심 단어 동그라미. 자, 지금 읽었던 말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물건을 파는 매도인 갑이 그죠? 지금 밖에 나가면 딱 한 사람한테만 팔아달라고 합니까? 여러 사람한테 팔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 사람한테 하죠. 그리고 수수료는 그 중에서 먼저 체결한 사람한테 수수료 주겠다. 이게 일반적인 중개계약이에요. 자, 이러니까 이 여러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먼저 체결한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니까 이 계공사들이 열심히 일한다, 대충 한다. 열심히 할 것 같지요? 대충 합니다. 왜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수료 받는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잖아. 하면 좋고 안 해도 무슨 책임도 없고 그러니까 일이 설렁설렁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간에 책임의식이 없다 이 말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다? 전속중에는 특정한 계공사 A에게만 딱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할 때는 어차피 파는 사람은 수수료 한 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 잘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전속으로 팔아달라라고 의뢰를 한다. 지금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A는 쓸렁쓸렁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자기가 수수료 받을 확률이 높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지 한번 가보시면 이런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아무에게나 의뢰해서 먼저 체결한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니까 어차피 수수료는 한 사람만 받겠죠. 그럼 나머지 일은 했는데 수수료 못 받으면 기분 좋은 소리 한다, 나쁜 소리 한다. 나쁜 소리 해요. 처음에는 물건 좋다고 막 팔러 다니다가 다른 사람이 거래했다 소리 들으면 거기는 바퀴벌레도 2천만 원씩 나오는데 막 이리 막 물건을 막 험을 막 주기 시작한다고. 어차피 뭐 내가 못 팔았는 거 뭐 그죠? 그런데 전속 중개를 체결하면 물건에 대해서 험을 지운다 안 지운다 절대로 안 지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전속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계공사 모두에게 유리한 형태다. 이 말을 기억해놔야 돼. 됐죠? 속으로는 별론데요 싶어도 하여튼 시험 칠 때는 둘 다 유리한 것을 찾으시오 하면 답이 뭐다?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이 개념을 딱 잡아보고 자, 그런데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자, 한 사람에게만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이 A가 게을러 또는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럼 이 물건이 잘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리는 문제점이 생겼잖아 이제 지금 그죠? 예를 들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라고 의뢰를 했는데 A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아파트 내 필리핀에 골프 치고 와서 팔아줄게. 이런 사람이 지 골프 치고 올 때까지는 지금 물건 못 판다는 말이 되잖아. 그지?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계공사가 지켜야 될 의무를 딱 부여해요. 그치? 이 의무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의무가 있는가 하면 첫째,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 거기 있죠. 그 교재로는 쭉 내려가면 3번, 1번에 동그라미 1번 정보 공개의 의무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 또 전속 중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될 의무. 아까 여기 보셨죠? 일반적인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전속 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한다니까. 의무.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업무 처리를 통지해야 될 의무를 부과합니다. 내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런 고객을 만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2주일에 한 번씩 문서로서 통지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의뢰인이 저 사람이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영업을 활동하고 있구나를 알려준다니까요. 업무 처리 통지의 의무라는 게 비교가 되는데 거기 살짝 보시면 이런 건 익히실 수 있겠죠. 거기 3번에 1번 정보 공개 의무에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며칠 내로 7일에 동그라미 놓고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이 공개 의무잖아. 그죠? 근데 바로 밑에 내려가면 2번 정보 비공개 의무가 있다고. 이건 또 무슨 소린고 하니까 의뢰인이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제 지금 정보에 대해서는 바로 공부를 할 건데 정보라는 게 이겁니다. 자, 이 한 사람한테만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이 아파트가 노원구 상계동 17번지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로서 이게 뭐다? 소재지예요. 이거 공개해줘야 그 필요한 사람이 사러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하철하고는 5분 거리에 있고 또 초등학교는 시장은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이 의뢰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이런 것은 공개하면 안 되겠다. 비공개를 요청한다니까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게 용인에 있는 토지라고 칩시다. 과수원. 그런데 이 갑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과수원을 파는데 이 물건은 용인에 있는 과수원으로서 면적은 5,000평이고 가격은 1억 5천이고 이렇게 공개를 쫙 해놓으면 시골에 있는 땅은 5,000평짜리 과수원에 1억 5천에 나왔다. 그 대창 저거 누구 거다라는 걸 대체적으로 알 수 있죠.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아는 걸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소재지, 집은, 지목은 공개하지 마세요 하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소재지, 집은 이런 걸 공개하지 마라 그랬는데 개공사가 뻐적뻐적 공개를 해놨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갑의 뒷집에 사는 사람이 가다가 이럽니다. 갑 보고 야, 너 과수원 팔려고 내놨다면서 서울에 있는 딸이 사고 쳤냐? 이래봐요. 스트레스 막 오기 시작하지 지금. 그지? 그래서 소재지, 집은 공개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뒷집 사람은 딸 걱정해 주죠. 갑의 앞집 사람 지나가다가 야, 갑아, 너 과수원 팔려고 내놨다면서 어디 뭐 강원도에 있는 아들이 드디어 카지노에 다니기 시작하나 이런 사람 들어봐요. 스트레스 오는가 안 오는가. 그러니까 소재지, 집원은 공개하지 마세요 하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비공개 의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알아야 될 게 뭐다? 공개할 정보가 뭔데요?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 그죠?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거기 박스가 들어옵니다. 42페이지 공개할 정보. 양도 많죠. 그죠? 근데 이 많은 양 공개할 정보가 시험에 나오니까 절대로 그냥 못 지나갑니다. 공개할 정보 1번 중개 대상물의 종류가 뭐죠? 아파트다, 공장이다, 토지다. 이게 종류예요. 소재지 용인에 있는 이거 지목은 과수원, 면적은 5,000평 이런 것들을 공개하라 이 말이에요. 제일 앞에 말이 많으니까 중에 동그라미 합니다. 중. 2번 벽면과 도배의 상태 도 동그라미 합니다. 핵심 단어의 동그라미. 3번 수도,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인데 수 동그라미.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면 된다? 수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시험에서는 수도, 전기, 가스는 다 올려준다니까 시험에서. 그죠? 수. 4번에 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도 동그라미 합니다. 도. 뭐 8m 도로를 물고 있고 대중교통 127번 버스가 온다. 뭐 이런 것들을 공개해주라 이 뜻이에요. 5번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를 공개해주는데 소 동그라미. 소만 보면 뭐를 기억하라고요? 소유권만 기억하면 돼요. 소유권만. 그죠? 근데 그 갈라안의 문제가 원래도 나왔습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그죠? 인적사항 줄 거놓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뭐 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돼 있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다. 이거를 공개해줘라 그랬지. 그죠? 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돌싱입니다. 이런 건 공개할 필요 없다고. 그죠? 돌싱이기나 그냥 싱이기나 하여튼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번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공 동그라미. 이 과수원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다. 이런 걸 공개해주란 말입니다. 공. 마지막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가격 예 동그라미.
공시지가도 공개해라. 공 동그라미. 또 관로 안에 하나 있다. 그죠? 읽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도 하나 줄 딱 꺼놓고. 자, 다 정리하면 지금 동그라미 한 개 이겁니다. 전속 중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정보를 공개하는데 공개할 정보가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그라미 한 거.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공을 공개해라. 이랬습니다. 자,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구다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구다는 소리 같은 거를 먼저 표로만 내줘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표 없습니까? 이런 질문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일정한 수준이 되면 어차피 업데이트해서 다 나간다 그랬죠. 자, 일단은 이렇게 따라갑니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할 정보가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합시다.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공을 공개한다. 지금 동그라미 한 개 그것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겠죠. 시험에 다 나와요. 중 하면은 여러분은 중만 기억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소재지 지번을 공개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도 하면은 도배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도배와 벽면의 상태. 수 하면은 수도를 기억합니다. 수도만 딱 잡아내면 전기,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가 올라온다니까요. 또 도 들어왔죠. 도로입니다.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소유권만 찾아내. 그러면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인데 여기서 뭐는 하면 안 되고 인적 사항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되고 돌싱이다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공법상 제한사항. 얘가 예정가격, 공은 공시지가예요. 그래서 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한다. 이렇게 따라갑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천천히 가도 된다 그랬죠? 1년 동안 여러분한테 잡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43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게 탁 갖다 붙는다니까요.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데 이 정보를 어디에 이제 공개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는 곳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장소가.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항상 이렇게 출발합니다. 전속 중개계약에 한 문제 내면 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원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40문항이 출제되는데 전속 중개계약은 무조건 나온다 그랬잖아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두 문제가 나오는데 섞어서 또 하나 나옵니다. 섞어서. 그러면 막 서너 문제가 나오니까 40문항의 10%를 점유하는 단원이에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강조하는데 자,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정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제목이 그렇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그 말이 첫째 줄에 설명을 해줍니다. 43페이지 제일 상단이 아니다. 1번에 1번 보시면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공사 상호 간에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개공사 상호 간의 동그라미.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이랬습니다. 자, 개공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거래 정보망만 제목만 딱 뜨면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림으로 계속 설명할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이 여러분 보시기에 테레비 같다, 컴퓨터 같다. 아직까지는 테레비입니다. 테레비. 아직까지 테레비인데 여기에 마우스를 딱 달면 이제 컴퓨터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A라는 개공사와 B라는 개공사 상호 간에 의뢰인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개공사들끼리만 정보를 교환합니다. 자, 정보가 뭐였다? 방금 들었잖아요.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이라는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교환하는 체계. 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래요. 자, 이제 앞으로 이 그림을 계속 보게 될 건데. 자, 그러면 이 그림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아, 컴퓨터를 통해서 개공사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거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이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도 있다. OX. 그렇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살아도 제주도 물건도 볼 수 있다고. 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 컴퓨터망을 통하지 않으면 제주도까지 가야지 뭐 거래를 할 거 아니라 지금 그죠? 서울에서 제주도 가는 건 장난 아닙니다. 다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는 거래 정보망은
시장의 기능을 한다. OX. O. 여러분 시장에 가보면 물건들이 쫙 진열되어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물건들이 진열이 되어 있으니까 시장의 역할을 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다시 또 이 거래 정보망은 정보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당연하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게 밑에 보면 2번에 1, 2, 3, 4, 5가 객관식 문제에 들어오는 것들이라고. 그럼 이거를 외우는 거다. 이 그림을 보고 맞춰 놓는다. 그림을 보고 맞춰 놔야 돼. 그림을 이해해 놔야 돼. 자,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하다 보니까 1번 부동산 시장의 형성 기능을 한다. 동의하시겠죠?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고 정보를 공급하고 공동중개의 수단적 기능이 됩니다. 공동중개라는 것은 나중에도 배우지만 개공사 두 사람 이상이 이걸 활용한다고. 그래서 개공사 2명 이상이 엮여져 있으면 공동중개라 그래요. 공동중개의 기능을 한다. 또 그 말은 중개업의 조직화 기능을 한다. 개공사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 조직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죠? 이렇게 이해할까요? 이게 공장이라고 칩시다. 이 물건을 공장을 하나 팔아주세요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공장이라는 물건은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다르게 공장은 뭐 어떤 뭐 폐기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장이냐, 층고가 높으냐, 또 전기가 많이 들어오느냐, 폐수 시설이 잘 돼 있느냐. 이 공장은 나름대로 좀 전문적인 용어가 많죠. 그러면 아파트를 공장을 하나 팔아주세요 하면 이 공장을 사줄 수 있는 개공사는 공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거래를 성사시키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말이 중개업을 하는데 조직화 기능을 한다니까. 이게 공동체, 서로 실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보망을 이용하면 이런 기능이 있다. 이게 5가지가 객관식 문제예요. 자, 그러면 거기 1, 2, 3, 4, 5를 여러분들이 막 외운다. 그래 따라가면 안 되고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하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걸 익히셔야 돼요. 거기 6번하고 한번 적어봐요. 책에 6번 적어놓고 나 내년 교재에나 그거 넣어볼까 싶어요. 여기 없다고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6번 해놓고 원격지 물건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OX. 당연한 이야기라. 적지는 적지만 이런 물건이 나오더라도 따라 붙어라 이 말이야. 답이 그죠? 원격지 물건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이게 이 컴퓨터의 기능이잖아요. 원격지 멀리 있는 거죠.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 또 옆에다 한번 더 적어봐요. 7 해놓고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 OX. 그래. 이런 것들을 외워서 따라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죠?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 자, 이것이 이제 거래정보망의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은 누가 운영하느냐라는 문제가 들어옵니다. 2번에 1번 지정권자 국토장관은 찾았습니까?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거래정보망은 전부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놀아요. 다른 사람하고 절대 안 놀아요. 국토장관이 지정을 한다. 그때 지정 요건이 1, 2, 3, 4 4가지가 있어요. 그 1, 2, 3, 4 밑에 4가지 상 묶어서 별표 딱 해놓고 자, 1, 2, 3, 4 왜 중요한가 하면 요건이 4개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쓸데없는 거 하나 싹 끊어놓고 요건이 아닌 것은 요래 물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4가지가 중요한데 그 4가지 요건이 보다시피 말이 많아요. 길어요. 그래서 이걸 한 장 넘기시면 제출하는 서류가 있어요. 이 서류를 딱 잡으면 저절로 요건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서류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자, 1번 박스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줄 딱 꺼놓고 등기사항 증명서 줄 꺼놓고 등기부 이렇게 하나 적어놔요. 여러분 지금은 등기사항 증명서라 그러는데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다? 등기부라 불렀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등기부 하나 적어놓고 2번 가입 신청을 한 개공사가 500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등록증 4번 들어와야 됩니다. 등록증 등 동그라미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정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 동그라미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컴퓨터 동그라미 6번 부가통신사업신고서 부가통신할 때 통 동그라미. 자, 지금 이렇게 갑니다. 자, 이런 거래정보망이 컴퓨터를 통하는 건데 이런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가 있어요. 운영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거래정보사업자다 이렇게 불러요. 자, 다시 여러분 카페 운영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카페 하나 좀 다 가입돼 있죠. 자, 카페 운영자만이 여기에 자료도 올리고 삭제하고 정리하죠. 다른 사람은 삭제하고 정리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관리해주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거래정보사업자다 그래요. 이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사들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보수를 받는 자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방금 보셨죠? 누구에게 신청을 한다? 국토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랬잖아, 그죠? 예, 국토장관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갈 때는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를 방금 패스했던 4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만 서류를 제시한다고. 근데 이 4가지 요건이 복잡하다니까, 그죠?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서류를 먼저 공부하자. 서류를 동그라미 하셨죠? 법인 등기부 등본을 앞으로 무조건 부 그럽니다. 부 하면 뭐라고요? 법인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등에 동그라미 하셨죠? 등록증 4번.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하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그리고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컴퓨터에 동그라미 하셨죠? 통이 뭐다?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라고 지금 서류에다가 동그라미를 했다니까. 그죠? 자, 오늘 처음 들으면 좀 낯설어도 앞으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망을 이용해서 개공사들에게 보수를 받는 거래정보사업자는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컴퓨터를 운영하거나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노래 제목이 뭐다? 이 거래정보사업자는 부등의 아버지 등의 그 말이에요. 부등의 전공이 뭐다? 컴퓨터 통이다. 이렇게 기억해요. 뭐라고요? 부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이다. 그죠? 지금 컴퓨터 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좀 시골스럽다는 사람은 컴퓨터 이래도 돼요. 했던 자기가 마음대로 거요. 컴퓨터 통이다. 뭐 이러든지. 자, 그래서 제출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답은 부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다. 자, 여기 돼 있는 사람들은 요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부는 등기부 등본이죠. 등기부 등본은 법인만 가져가면 되니까 법인 아닌 자는 안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등록증이 첫 번째 요건이에요. 정보 처리기사 자격증 하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하나, 컴퓨터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요건이에요. 그래서 앞에 지나갔던 1, 2, 3, 4 요건을 무엇으로 정리해 나간다? 서류로서 정리해 나간다. 서류는 뭐라고요? 부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이다. 이 서류를 체크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교재입니다. 여기 보면 4번 박스 밑에 지정서의 교부 찾았습니까? 첫째 줄에 가죠. 국토장관이 지정 신청을 받은 때는 며칠 내로 30일에 동그라미 놓고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이제 이래 나가네요. 자, 서류를 딱 제시하니까 국토장관이 검토를 해봤겠죠. 해서 이제 지정서를 교부해 주는데 며칠 만에 교부해 줘라? 30일 만에 교부해 줘라. 날짜도 하나 나왔습니다. 자, 30일 만에 교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청한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국토장관으로부터 뭐를 받았다? 이제 지정서를 받았습니다. 그 지정서를 받았으면 이제부터 뭐를 해야 됩니까? 운영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때 운영을 할 때는 운영 규정을 정합니다. 이 운영 규정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서로 간에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고 의무와 책임은 이렇고 한 달에 사용료는 30만 원입니다. 이런 경비를 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운영규정이라고 부르는데 하단에 3번 운영규정의 성인 이때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줄 거놓고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지정서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영 규정을 정하는데 얼마 만에 정해라? 3개월 내로 운영 규정을 정해라. 그랬고 이 운영 규정을 정하는데 이 거래정보사업자가 지 맘대로 막 정해요. 예를 들면 한 달의 사용료는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운영 규정은 정해놓고 실제로는 부가세 포함 45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위반할 수 있겠죠. 그렇게 위반을 못하도록 운영 규정은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국토장관한테 승인을 받고 써야 된다. 요렇게까지 딱 돌았다고. 그지? 국토장관의 승인사항이다. 여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국토장관에게 승인사항인데 만약에 이런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까지 온 거예요. 그죠? 당연히 거래정보사업자로서 원래도 출제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죠? 자, 이제 오늘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목합니다.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현장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계약서를 안 적으니까, 말로만 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중개계약이 뭐다? 전속 중개계약에는 있는데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의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으면 안 팔리는 수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물건에 대해서 뭐를 해라?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다고. 자, 그때 정보는 뭐다?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이라는 정보를 공개한다. 구체적인 거는 천천히 가도 된다 그랬죠. 이런 정보를 공개할 때 그 정보는 어디에 공개한다? 거래정보망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거래정보망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개공사들 상호간에만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개공사하고 의뢰인하고 공개하는 거 아닙니다. 그림을 딱 보시면서. 그런데 이런 정보를 운영하는 자가 있어요. 그 운영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거래정보사업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누구한테 신청한다? 국토장관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그때 국토장관한테 제출할 때 서류가 뭐다? 부 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이다. 그죠? 아버지 등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에요. 요게 지금은 등록증이에요. 아직까지 등록증까지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부등이라고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던 시절이 있었어요. 3, 4년 전에. 그때 인감증명을 제출할 때는 부인의 전공은 컴퓨터 통. 그때 그리 공부했었어요. 이제 부인에서 이제는 부등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인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면 밑에다가 세련됐다 이렇게 적으라 그랬죠. 부인의 전공이 막걸리 통도 있고, 그죠? 여러 통도 많은데 부인의 전공이 컴퓨터 통이면 세련됐잖아, 그죠? 야동도 잘 찾고 이럴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인감에서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 등록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등의 전공은 컴퓨터 통 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지정서는 며칠 만에 교부해준다? 30일 만에 교부해주고, 내가 교부를 받았으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 규정을 정하는데, 운영 규정은 얼마 만에 정해라? 3개월 내로 정합니다. 까지가 오늘 수업입니다. 하단에 이럴 때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는, 개공사의 의무는 나오는데 위반하면 제재가 이렇다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 위반까지는 천천히 보셔도 돼요. 전체적인 개념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하단에 있는 제4절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원으로 접어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